제가 이제 투자자로 변신한 지 10년 됐잖아요. 10년 전에는 저도 이제 직장인이었거든요. 직장인에서 제가 이제 사실 비정규직으로 10년 넘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공기업 선진화 이것 때문에 제가 잘려서 데모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많이 힘들었죠. 몇 년 동안. 내가 자립을 해야 되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는데 월 뭐 100만 원 월세 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150만 원 월세 내는 사람. 근데 저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죠. 100만 원 집에 갖다 주면 그걸 50만 원 저축하고 50만 원 애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그렇게 살게 돈을 모았거든요. 종잣돈을. 그렇게 모았는데 그때만 해도 100만 원 월세 사는 사람 이해를 못했죠. 불가능하니까 나는. 그랬는데 지금 살아오 보니까 사업가 마인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가 된 짠돌이라는 책을 썼지만 이제 그 짠돌이로 생활을 했었고, 근데 이제 내가 돈을 아끼려고 짠돌이를 산 게 아니고 없으니까 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은 제가 이자만 해도 500 이상을 낼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돈을 아껴서 모아서 부자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거는 어디 보면은 그냥 사는 거고요. 돈을 굴려서 재테크를 해서 파일을 키워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짠돌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기름값 싼 데 가려고 막 아끼고 했다가 싼 데 간다든가, 아니면 싼 거 사기 위해서 막 인터넷으로 계속 1시간 동안 서핑한다든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이 바뀐 거는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아끼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시간을 더 벌려고 노력을 해라. 더 벌려고. 그래서 많이 벌어서 많이 벌어야 되지, 내가 있는 자금에서 한정해서 아껴서 왜 저 박명수 명언 중에 그거 있죠. 티끌 모아 티끌이다. 이거 있죠. 네. 그래서 티끌을 갖다 모아가지고 막 부자 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재투자를 하고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고요. 세금도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부자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부자냐. 그 삼성 이재용이는 세금을 엄청 많이 낼 거라고요.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관념인데요. 돈에 관한 관념이 옛날에 그것이 저축왕 하는 거 있었죠. 저축왕. 저축을 굉장히 많이 해라. 뭐 이런 건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축을 한 돈을 빼서 내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구조는 뭐였냐. 국민들한테 저축을 많이 해라 막 해가지고 돈을 저축을 많이 시켜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쓰느냐. 사업가들이 있어요. 기업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저축을 많이 한 사람이 부자가 됐느냐, 그 돈을 이용해서 사업한 사람이 돈이 많이 벌었냐, 사업한 사람이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에도 물론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종잣돈이 뭉개나면 은행 대출을 최대한 이용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투자자로 살아가면서 변했던 것들이죠. 갭투자라는 게 여기 보면은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3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2,700에 냈다. 그러면은 내 돈이 3천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2억 7천은 대출이나 마찬가지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나 세입자한테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세입자한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 나가야 되는데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물건을 사면 무이자 대출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는 게 있죠. 지렛대는 뭐예요? 지렛대를 이용해서 무거운 걸 든 거잖아요. 그게 이제 대출의 효과거든요.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10억짜리 상가를 사거나 아파트를 사는데 7억을 대출한다
하면은 3억 가지고 이 지렛대로 무거운 걸 올리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자, 대출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착한 대출, 나쁜 대출. 내가 뭐 고급 차를 사기 위해서 할부로 대출한다. 이것은 나쁜 대출이죠. 왜 그러냐면은 자산이 줄어드는 대출이니까.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 차값이 떨어지고 그것은 갚아야 되고. 이런 대출은 나쁜 대출. 좋은 대출은 내가 집을 사고 자산을 늘리는데 활용한 대출은 아주 착한 대출이죠. 그래서 아까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빨리 집을 사라 하는 거에 그거예요. 빨리 사라는 게 내 집을 사기 위해서 1년에 내가 뭐 한 달에 200만 원 모은다?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 모은다? 10년이면 2억 모은다. 그런데 집값은 10년이면 10억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집을 모아서 저축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집을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샀어. 그러면 이자가 나가. 그러면은 그 이자를 저축한다 생각하고 계속 저축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저축이 내가 이자를 200만 원씩 10년 넘으면 2억이 들어갔지만 집값이 10억이 오르면 남는 거잖아요. 훨씬 많이 남는 훨씬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은 내가 무리하지 않은 정도의 어느 정도의 대출은 무조건 해야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을 냈다. 그러면은 이 대출을 지금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면 내가 자산을 2억 3억 늘릴 수 있는데 1억을 모으려고 뭐 이렇게 모았다 하면은 그 시간이 모으는 기간에 시간에 투자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한다는 것은 미래에 돈을 갖다 땡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땡겨오는 거지 나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근데 그 혹자가 예. 그 대출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그게 잘 될 때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우스 푸어 사태 이런 거 터지면 정말 무섭잖아요. 집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하우스 푸어가 너무 힘들어서 집을 판 사람도 있고 하우스 푸어가 너무 힘들지만 지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 타이밍으로 왔을 때 그때 당시에 힘들어서 팔았던 사람은 막말로 옛날 뭐 벼락거지 이야기 하더래요. 집을 못 써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까지 내가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견뎌왔던 사람은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3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하우스 푸어가 될까봐 두려워서 못 산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침대에서 자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침대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데요. 아파서 죽던 어떻게든 침대 생활이 워낙 많으니까 네네네. 침대에서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침대에 있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침대에 있으라는 거지. 그런데 침대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돌아다녀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가에 걸어가다 차에서 내가 치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밖에 안 나가야 돼요. 우리말에 그거 있죠.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구더기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뭐 장 못 담그랴. 이런 거예요. 그래 구더기 나올 수 있지만 내가 장을 담궈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0% 완벽한 거 없어요. 세상에. 불완전해 살아요. 대신 저는 투자를 할 때 70% 확률만 나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개 중에 7개 성공하고 3개 실패해보면 4개 남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완벽하게 정말로 탁 떨어져서 이건 정말 리스크가 없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게. 그런 걸 찾으려고 하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리 명석한 사람이 투자를 못 해요. 왜? 리스크를 많이 알아, 너무나. 근데 북부인들은 감으로 아니 뭐 이거 될 것 같은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리스크를 10개 중에 한두 개만 리스크 있으면 안 하는 거야. 이 리스크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투자도 못 하고. 그 책에서 또 그 매스컴에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 잘 이렇게 필터링해서 들어야 된다고. 다 들으면 안 되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잘 봐야 돼요. 기자들이 부동산 기사를 쓸 때 왜 쓰는가?
어떤 맥락에 쓰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 기자들이 하루에 기사를 10개 막 5개씩 써요. 그러면은 이 기사를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기관에서 주는 정보를 가져와서 그냥 헤드라인만 가져와서 이제 쓰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그 기자가 과연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느냐 하느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거기에 나오는 또 전문가라고 이렇게 한번 해요. 뭐 이렇게 기자들이 쓸 때 어느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런 건데 거의 매스컴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보면은 부동산 투자를 거의 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가가 어느 출신인가 봐야 돼요. 보통 보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무슨 증권 부동산 팀장 아니면 무슨 은행 부동산 팀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무슨 은행 부동산 팀장이 앞으로 부동산이 오를 거니까 은행동 빼서 부동산 투자하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은행은 돈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 정부에서는 부동산 폭등을 갖다 막아야 돼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어느 데 올라가니까 이거 사라 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매스컴에서. 그러면은 매스컴에서 안 불러줘요, 그 사람은. 다음부터.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책하고 위반되거나 아니면은 증권회사 지점장이 아니면 전문가가 증권회사 주식 하나 해야 되는데 돈 빼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려면 자기 그 사람들은 월급을 어디서 받아요? 그러니까요. 증권회사에서 월급 받고 은행에서 월급 받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사가 나오면은 그 기사가 어떤 기사를 쭉 쓰느냐.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들도 어떤 생각이 다 틀려요. 부동산이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무주택이거나 아니면은 떨어져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약간 사상관념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기사들이 팩트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이 좀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가를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스컴에 나오는 기사라든가 뉴스라든가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해야 되고요.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모든 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 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이라고 거기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부 눈치 보게 하는 거죠.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나? 아무튼 내가 너무 솔직해서 문제인데 아무튼 그래서 기사와 매스컴에 나온 전문가들을 골라서 봐야 된다. 책도 골라서 봐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뭐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 같이 뭐 편향된 그런 생각일 수도 있고 신문 기사도 어떻게 보면은 광고를 먹고 살잖아요. 신문 방송 다 광고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광고성 기사도 무한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어떤 걸러내야 되는. 실제로 문제가 돼서 한번 대서특필되기도 했었죠. 그랬었네.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그 돈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안 받은 것처럼 쓴 거죠. 또 유튜브에도 왜 뒷광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모든 것은 다 그 구조상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광고성 광고인지 광고성 광고도 나한테 도움되는 게 꽤 많아요. 그 모든 판단은 내가 할 뿐이야. 이게 광고성 기자지만 이걸 갖다 이용해서 내가 이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면 하는 기고. 네. 그래서 그 앞서서 그 이제 레버리지나 또 이런 부동산 리스크나 이런 뭐 전문가들의 다양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그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하는 타이밍인데요. 시간을 사라 하는 것은 어느 때 사야 되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 사람을 만나서 서울에 2015년부터 서울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15년도에 부동산을
강남을 사느냐, 강북을 사느냐, 수도권을 사느냐, 인천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샀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래서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상승하기 시점에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별로 흐름이 있어요. 상승 시작이. 그래서 그 타이밍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보다도 언제 뭘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도 타이밍. 그 다음에 상가도 어디 보면은 저는 상가가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하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9시 넘으면은 술을 못 먹고 외식을 못 하는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이제 자유롭게 밤새 할 수 있으면 장사가 엄청 잘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못했던 한을 풀 거라고. 그러면 장사가 갑자기 쫙 되면은 상가에 매출이 오르면 가치도 올라가겠죠. 지금 엄청 어려워서 문 닫는 데 많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제 지인분도 지금 상가를 계속 경매, 공매로 싸게 사고 있는데 직접 사업을 하시거든요. 2호점, 3호점을 내시더라고요. 예. 대출도 잘 나오고 직접 하면 80%인가? 7, 80%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어디 보면 레버리지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분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상가가 어렵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2, 3년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힘든 게 끝날 때쯤 되면 충분하게 상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하면 이 타이밍, 시간을 사라. 그래서 아까 8년부터 부산이 오르기 시작했고 대구 2011년 오르기 시작했고 서울시 2015년 뭐 울산 2018년, 창원도 2018년 지역마다 다 흐름이 틀려요. 상승 투자 타이밍이 틀려요. 그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정서 그 예. 책에서 서울의 집은 사지 못해도 왜? 서울의 지식산업센터는 살 수 있다. 타이밍이죠. 타이밍이니까. 지금은 살 수 있는 타이밍. 타이밍이니까. 이거에 시간 지나면 또 규제가 떨어지거나 하면 못 살 수 못 있어요. 사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살 수 있을 때 사고 그 다음에 과거에 저평가돼 있는 시장에 진입을 미리 해서 미래 선점을 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오는 곳을 사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는 곳에 미래 선점을 해서 먼저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부동산 아까 이야기했던 주택은요 필수제예요. 필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부족해요. 상당히 부족해서 내 집 마련은 자꾸 미루지 말고 빨리 사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집 마련을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떨어지면 더 못 사요. 더 떨어질까 못 사고 오르면 올랐을까 봐 못 사고 그래서 항상 내 집 마련은 언제든지 좀 사서 대기하고 기다리다가 계속 갈아타는 큰 평수로 옮기든가 아니면 도심으로 움직이든가 이렇게 갈아타면서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이렇게 사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의 평화가 있는 그런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현일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